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제방관리 미흡과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교통 통제 탓에 일어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수해복구 첫 삽도 못 떴는데 충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또 극한의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1세기) 아무리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고는 하나 있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인재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죠. 오송 지하차도에서 이제 차는 다 빼냈지만 혹시 바닥에 쌓여있는 뻘 속에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지금도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시신 4구를 수습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가 있거든요.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영빈 기자, 혹시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 더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이후로는 아직 추가 발견 소식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밤사이 시신 4구가 수습됐는데요. 오늘 새벽 1시 25분쯤 747번 버스를 몰던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2시 45분과 3시 58분 남성 시신 2구가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이후 오전 6시 20분쯤 20대 여성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사고 후 경찰에 실종 신고된 12명 중 아직 찾지 못한 1명이 남아있는 데다 누적 사망자가 이미 실종 신고된 사람 수를 웃돌며 인명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수는 거의 다 완료됐다면서요? 네, 앞서 일부 구간은 도보 수색이 가능할 정도로 배수가 완료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배수가 90% 이상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잔류 남아있는 양의 높이가 무릎에서 배꼽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배수 작업이 되면 좀 금일 중으로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은 오전보다도 물이 더 빠졌는데요. 물을 발목 높이까지 빼고 굴착기를 투입해 지하차도 내부 진흙을 긁어낸 후 인명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도 찾지 못한 1명이 남아있어 실종자가 물살에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하차도 내부에 잠겨있던 차량 견인은 오늘 오후 완료됐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침수 차량을 16대로 추정했지만 오늘 모두 17대인 것을 확인하고 견인했는데 차량 내부에서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밤부터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소방당국은 오늘 수색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앞에서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이죠. 청주 오송 지하차도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습은 처참했죠. 바닥은 온통 진흙 범벅이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발목까지 차올랐는데 그나마 물이 빠져서 좀 그런 겁니다. 뻘이 높았을 때는 배꼽 아래 정도까지 올라왔었다고 하거든요. 이어서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17대가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 입구. 내부에 들어찬 물을 빼내느라 대용량 배수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지하차도 내부의 일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물이 빠진 차도 바닥은 마치 갯벌처럼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장화를 신고 걸어서 내부 수색에 나서는 구조대원들. 급격히 내린 비에 토사까지 차도로 더해진 탓에 안으로 걸어갈수록 진흙 두께가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멀리 보이는 지하차도 중심부는 여전히 상당한 물이 고여 있습니다. 손을 맞잡은 대원들이 맨몸으로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 보지만 물이 턱 밑까지 차올라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랫동안 고여 있었던 진흙과 물에서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구조 작업과 함께 차도 내부의 공기 순환 작업을 병행하며 남은 실종자 찾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대체 그 많은 물이 갑자기 어디서 왜 들이닥친 걸까? 오송 지하차도 근처에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 때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들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리 밑 두굴 일부 무너뜨려야 했는데 폭우로 물이 불어났을 때 이 부분을, 그러니까 깎아낸 둑 부분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물이 넘쳤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공사 관계자는 흙으로 잘 다져놨다. 주민들은 모래로 막았으니 하나 많아였다. 얘기가 엇갈립니다. 김세희 기자가 처음 둑이 무너졌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읍에서 미호천을 건너는 다리는 세 갈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이 다리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있는 1번 다리와 그 옆 2번 다리 사이의 모양이 변했습니다. 공사 전에는 둑이 높이 쌓여 있는데 공사 시작 후 둑이 깎여 낮아졌습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쉽게 임시 방편으로 깎은 겁니다. 지난 14일 쏟아진 비에 하천물이 불어나자 이곳에 흙과 모래로 임시 제방을 쌓았지만 결국 불어나는 물을 막지 못해 터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넘친 물은 삽시간에 지하차도와 인근 마을을 덮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쪽에서는 하천 범람의 흔적으로 이렇게 물 웅덩이가 고여 있고요. 제 왼편으로는 무너졌던 임시 제방에 대한 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천물이 불었을 때 제방을 급하게 쌓던 현장을 본 주민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지금 그 뚝 위하고 물 수면하고 한 30cm 차이밖에 안 돼 보여. 새파란 방수포로다가 덮어놓은 데서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콸콸콸콸 나와. 장비가 한 대밖에 없어 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119에도 연락했지만 바뀐 건 없었다고 합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도 둑 사고 예방이 부족했다며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무너지면서 이제 토사와 그게 한꺼번에 물이 유입이 된 거고 손쓸 틈도 없이 저는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고 어떻게 왜 이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서.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다리를 만들려면 둑을 깎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 복구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각을 만들려면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깎아가지고 정마철이 오니까 다시 그걸 메꿔놓은 거죠. 모래로 한 게 아니라 다 거기 있는 흙으로 다 다져놓고. 한편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주체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도 제방 유실을 방지하려고 보강공사를 했고 집중호우로 물이 범람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우리 일은 맞는데 지금 그 공사는 우리가 맡지 않았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알려줬는데 저쪽이 일을 안 한 거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참사는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누구도 내 잘못은 아니라는 예탓 공방뿐입니다. 제방 관리든 도로 통제든 누군가는 잘못한 게 맞는데도 말이죠. 정부가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임시 제방을 축조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국무조정실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행복청 사무실을 직접 찾았지만 만남을 거부한 채 보강 작업을 했다고 강조하는 보도자료만 전해왔습니다. 지하차도 통제에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는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행복청에 참사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청은 임시 제방을 적절하게 축조했으며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려 천재지변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교통 통제는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냐고 충북도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 4시 10분 홍수경보가 발령됐으니 4시간 이상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화를 부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제방이 무너지는 바람에 대비할 수가 없었고 청주시가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청주시는 참사 40분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제방둑이 무너져 강이 범람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충북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관리 주체는 도청이지 청주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모든 관련 기관을 예외 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처럼 관리 주체를 놓고 서로 넷탓 공방이 벌어지자 경찰이 8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오송 지하차도 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시 제방이냐, 또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길기봉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긴 부산 초량 지하차도. 당시 미흡한 교통 통제로 차량 6대가 침수, 3명이 사망했고 경찰은 71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부산시, 동구청 등 관련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져가지고 정말 진짜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는. 이후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88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한 충북경찰청은 부산 침수 사고와 마찬가지로 미호강 범람 과정부터 지자체의 대응 과정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부산 사고와 다른 점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는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관리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만큼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처음에 제방을 끊는 공사에서 그리고 그거를 임시 제방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청주시장, 충북도지사까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전북도 생각보다 피해가 큽니다. 특히 500mm가 쏟아진 익산은 100가구가 사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버렸죠. 취재진이 가본 수해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강으로 변했습니다. 집이며 비닐하우스며 모두 황토빛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 100가구가 사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마을 입구 다리가 물에 잠겼고요. 주변 도로까지 침수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을이 온통 물바다가 된 건 3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 수확할 수박이니 상추니 토마토니 다 계약까지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물져버렸으니 이거 사람 참 죽을 맛이죠. 삶의 터전이 엉망이 된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지만 이틀간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허리만큼 방 안이 다쳤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가축을 키우는 주민은 조심히 마을로 들어갑니다. 물이 찬 축사에는 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고 오늘 사줬어요. 한 이틀 굶어놓고 지하수 물이 보다가 타버려서 못 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질병이 문제겠네요. 인근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농경지가 모두 잠겨 주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못 심은 논이 하얀 바다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어떻게 하냐고 며칠째 바다인데. 이 지역엔 나흘 동안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금강 상류인 대청댐이 방류까지 했습니다. 비가 잠잠해야 복구도 가능한데 비가 또 올 것으로 예보돼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갑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지역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9명, 실종자는 여전히 8명이죠. 추가 발견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예천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한 수색이 그만큼 어렵다 이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산사태 현장으로 가는 산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모습을 보면 절개지에서 토사물이 쏟아져 길이 반쯤 지워지다시피 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가드레일은 토사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산사태 참사 현장이 나옵니다. 마을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인 60대 남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토사물과 건물 잔해가 엉켜 있어서 수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인근 마을 회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 이제 없어. 볼 것도 없어. 싹 다 나갔어. 안고도 없어. 숟갈 몽디 하나 못 건졌어. 고향차도 온 사람도 있고 이제 여기 살기 좋다고 들어온 사람들 두 가구가 그냥 쓰러져.
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사망 19명, 실종 8명, 부상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후 이철우 경북지사가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비가 좀 덜 내린 것 같은데 수해 복구 작업은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오늘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범위가 워낙 넓어서 아직 손을 대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도로와 교량 곳곳이 끊기고 전봇대가 하천변에서 위태로이 기울어 있기도 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찰과 군인들이 물이 빠진 하천변을 살펴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선 주민 877세대 1,359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번 폭우로 문화재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공주 공산성 누각은 물에 잠겨버렸고 백제 고분 일부는 유실됐으며 안동 하회마을 고택도 피해를 입었죠. 이번 장마로 국가유산 39건이 망가졌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진 충남 부여군 백제교 인근입니다. 크게 불어난 강물 위로 나무 머리만 보일 뿐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400mm가 넘는 물폭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백제시대 건립된 공주 공산성의 누각인 만화루는 지붕만 남기고 물에 잠겼습니다. 바로 옆 금강물이 범람한 겁니다. 지금은 물이 빠져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누각 내부는 온통 진흙투성입니다. 15일 날 오후 한 3시가 넘어가지고는 지금 저쪽에 있는 지금 만화로 지붕만 남겨놓고 다 찬 상황입니다. 넘어오는 그런 상황은 처음 본 거라 사실은 이제 조금 긴장도 했었고. 공산성 성벽 일부도 토사가 흘러내려 유실됐습니다. 부여 왕릉원에서는 무덤 토사가 무너져 임시로 방수포로 덮어놨고 부소산성의 산책로 울타리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도 문화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백제시대 지배계층 무덤으로 추정되는 익산 입점리 고분의 주변 토사가 무너지면서 일부 고분에 흙이 유실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 고분에 맞는 고분의 형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국가민속문화재인 안동 하회마을에서도 고택 4채의 담장이 파손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장마 기간에 국가유산 39건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폭우에 중단됐던 일반 열차 운행이 오늘은 일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열차 편도 많지 않고 간다고 해도 서행인이 열차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서울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역엔 여전히 열차 지연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합실 곳곳에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몰려 매우 혼잡한 상태인데요. 경부선과 전라선 등 일반 열차 노선 일부가 한때 재개됐지만 오후 4시부터 일반 열차 운행을 다시 중단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오후 2시 반쯤 세종시 소재 경부선 일반 열차 점검 중 선로 아래 지반에 일부 유실이 발견되는 등 선로가 불안정해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로 약화한 지반을 재점검한 뒤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구 동에서는 계획대로 운행됩니다. 지연이 됐는데 얼마나 지연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승차원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그냥 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KTX는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수원과 서대전을 지나는 구간을 제외하곤 정상 운행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동해선 광역전철도 전 구간에서 정상 운행됩니다. 다만 일반선으로 운행하는 KTX는 현장 재점검 후 기상 상황에 따라 운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험 구간에서 평소보다 속도를 늦추다 보니 도착 시간은 1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합니다. 열차 서행에 누적되는 데다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열차 지연이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코레일 측은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자동으로 반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시간의 변동이 큰 만큼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사회정책부 박기영 기자와 폭우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정말 하늘도 무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벌써 인명피해가 80명 넘었죠.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후 6시에 발표한 걸 보면요. 지금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고 3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집이 부서지거나 도로가 무너지는 등 시설물이 망가진 게 1000건이 넘습니다. 장맛비가 핥힌 수해영장에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충남 창녕군의 소 축사인데요. 지금 소 울음소리 어떡해요. 네, 안타깝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듯한데 아이고, 네. 지금 보면 몸은 거의 물에 잠겨서 코만 겨우 내놓고 네. 숨을 들이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 가축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먹이 챙겨주느라 집도 못 비운다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 애지중지 키우시는데 네. 이번 장맛비로 가축 58만 마리가 폐사됐고 58만이요? 네네 물에 잠긴 논밭은 2만 7천 헥타르에 달합니다. 피해 규모로 보면 진짜 역대급 폭우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역대급 맞습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된 게 6월 25일부터인데요. 어제까지 쭉 누적 강수량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197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같은 기간을 비교해봤더니 올해 비가 가장 많이 왔습니다. 50년 동안 올해 1위를 한 건데요. 일단 네. 표를 같이 보시면요. 네. 이맘때 강수량이 240mm 정도인데 올해는 511mm가 내렸거든요. 충청권, 전라권, 경사권 모두 강수량이 평소보다 2~3배 많은 것 보이시죠? 조금 많은 게 아니에요. 네, 한 2~3배 정도 되고요. 지금 강수 지도도 준비해 봤는데요. 왼쪽이 2011년 우면산 사태 때고 가운데가 지난해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오른쪽이 올해입니다. 이 500mm 이상 비 온 곳이 붉은색, 300~400mm가 내린 곳이 보라색인데 지금 2011년과 지난해에도 모두 피해가 컸다고 하지만 색깔을 보면 비교적 국지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네네. 올해 보시면 거의 전국구로 그러네요. 거의 다 보라색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이 이렇게 초토화된 상황인데 언제 어떻게 다 복구할지 막막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누구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 장마 언제 끝날까 하는 겁니다. 기상청에 딱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결론은 아직 알 수 없다인데 장마가 끝나려면 2가지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고온건조한 성질의 티베트 고기압이 상공을 쫙 덮거나 아니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한까지 쭉 밀려 올라가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가 형성되면 장마 끝인데 두 고기압이 물러날 기세가 없이 지금 한반도에서 아직 힘겨루기를 하는 중입니다. 예. 기상청이 다음 주 26일까지 비를 예보했는데요. 최소한 이번 장마가 열흘 정도는 더 간다는 거라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비가 또 멈췄다가도 계속 오니까 이게 장마가 끝나는 게 맞나 싶다가도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복구는 언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복구할 새도 없이 많고 강한 비가 계속돼서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영상 보시면요. 여기는 경북 봉화의 한 주택에서 지금 군 장병들이 열심히 복구를 돕고 있는데 진흙이 마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마룻바닥까지 쫙 들어찼고요. 어르신 전동차는 아예 흙 속에 파묻혀서 파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충남 공주의 주택가인데요. 문이 뜯겨나간 옷장이며 냉장고, 의자, 식탁 할 것 없이 집에 있어야 할 세간살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기물이 돼서 길가로 쏟아져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구도 복구인데 장마철에는 흔히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질병이 또 유행하기 쉽거든요. 전문의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성 균이 위장관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설사와 고열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물과 음식물 꼭 끓여 드시고요.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재민분들 비롯해서 수해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이런 점도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인성 병, 전염병 같은 것들이 무섭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서울에서만 침수된 지하차도가 16곳. 그런데 취재진이 점검해보니 자동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고작 3곳뿐이었습니다. 벌써 작년 침수의 고통을 잊은 걸까요?
서울시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글쎄요. 매번 나오는 대응책은 그럼 뭘까요?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진흙으로 덮여 있고 작업자들이 바닥에 고인 흙탕물을 빗자루로 쓸어냅니다. 지난해 8월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에 잠겼던 서울 동작구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침수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침수 때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기나 진입 금지를 알리는 전광판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똑같이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차도 입구에도 여전히 차단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총 16곳의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는데 이 중 자동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통제할 필요도 없고 신속하게 그 차량 통제를 할 수 있어서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한꺼번에 많은 지하차도가 침수 피해를 겪어 차단 시설을 설치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이례적인 그런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상당히 어려웠고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울시는 내년까지 침수가 발생한 곳을 포함해 10개의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당분간은 모든 지하차도를 더 철저히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나흘 전 서울 성동구 야산에서 조경석이 굴러떨어져 아파트 울타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도 위기 등급이 3, 4등급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1, 2등급은 뭘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방수포 밑으로 무너진 조경석들이 보이고 쓰러진 나무들이 겹겹이 쌓여 틈새를 비집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14일 내린 비로 아파트 뒤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나흘 전 폭우로 야산에서 조경석이 굴러와 아파트 울타리가 무너진 이 지역도 산사태 위험 등급 3, 4등급에 불과합니다. 산사태 위험 지도는 주로 지형과 지질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제작돼 인위적 개발이 발생한 곳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상의 한계라는 그 안내문구 보셨죠? 현장이나 그런 게 이제 조사나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니라 이게 공간 정보나 이런 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예측이 어려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월이라는 생각을 안 했지. 저녁에 엄마 나 우리 지진 일어났어 막 이러더니.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밀집된 구역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게 지금 그 연관이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위에는 산림청, 밑에는 지자체. 사람이 건드린데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죠. 제대로 예측할 수가 없죠. 한편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산사태 위험 지역을 점검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이번 역대급 폭우로 인한 참사의 뇌관은 대부분 오송 지하차도와 산사태였습니다. 사회부 정태훈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지하차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하차도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하차도마다 다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이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아직은 자동 차단 시스템이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요즘 같은 집중호우 앞에서 기존 배수 시설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는 거죠. 그 지하차도에 그 배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용량이 아닌 이상 이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터널에도 양수기 등 이 배수 시스템은 있었지만 순식간에 범람해서 들어온 물 앞에서 무용지물이었고요. 전문가들은 서울 같은 도심의 경우에는 땅 자체가 스며들 수 없는 시멘트로 돼 있을 뿐더러 지하 통로도 비교적 많다 보니 이 배수 시설 관리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서 13명이나 숨진 그 급행버스의 형체가 드러났는데 참 비참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버스가 또 저렇게 침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하차도나 이 지하주차장에서 침수를 겪었을 때는 재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생명인데요. 네. 잠긴 타이어 높이가 3분의 2 이내라면 즉시 차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
침수가 더 심할 경우에는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곧바로 차를 버리고 대피해야 합니다. 만일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안전벨트, 버클 등 이런 단단한 물질을 이용해서 창문의 가장자리 부분을 깨서 탈출해야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비가 심할 때는 차량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비가 저렇게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물이 이렇게 넘쳐서 들어올 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다음에 함께 문제됐던 산사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취약 지역이 아닌데도 산사태가 지금 난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 거죠? 뭐 위험 등급을 잘못 매긴 겁니까? 네, 사실 이번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지역들이 애초에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다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해당 지자체 입장을 물었는데 아직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발 등으로 인구와 지형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관할 지자체의 사전 문제의식이 이를 따라오지 못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합니다. 강우량하고 지질 형태만 가지고 한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줄이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피해를 보면 올해 유독 산사태로 인한 게 많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우선에는 경북 예천처럼 이렇게 산사태 위험 지역을 설정할 때 자체부터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 기후 조건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는 점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좁은 지역에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붕괴 위험이 점차 더 높아지는 거죠. 또 태양열 등 난개발 영향도 계속적인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이 전문가를 대동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국민 세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건지 참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연이은 폭우로 전국적으로 축구장 3만 8천 개 크기의 농지가 침수됐죠. 가축도 수십만 마리가 폐사했고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앞으로도 장맛기는 더 올 거라고 합니다.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나뭇가지 아래로 떨어진 복숭아가 수북합니다. 세종시에 내린 역대급 폭우로 대량 낙과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귀농한 지 10년째 복숭아 재배를 하는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래요. 내년도 이렇지 않으라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걱정해요. 장맛비가 연이어 내리면서 수확 작업은 중단됐고 이렇게 복숭아 밭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내린 비로 농작물 침수와 낙과 등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농지 면적은 전국적으로 2만 7,094헥타르, 축구장 3만 8,705개 크기입니다. 닭과 소, 오리, 돼지 등 폐사한 가축도 57만 9천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농지 피해가 커질수록 밥상 물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4kg 시금치 도매 가격은 5만 4,780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9% 급등했고 청상추, 얼갈이 배추도 각각 100% 넘게 뛰었습니다. 향후 농작물 피해가 커서 과채류 등 신선 채소에 수급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장맛비가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예보된 데다 폭염에 가을 태풍 등도 기다리고 있어 농축산물 가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차량 침수 피해가 들면서 내가 만약에 저렇게 물에 고립되면 어떨까 걱정되시죠. 만약 운전하다가 빗물이 차오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전기차는 감전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장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충북 청주시 한 차량 정비센터에 지난 주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외부는 물론이고 이 차량 내부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이 카시트에도 진흙이 가득한데요. 다행히 차주가 차량에 침수되기 이전에 이탈하면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000여 대에 달합니다. 이번 주도 거센 비가 예고됐습니다. 폭우가 내릴 땐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차가 물웅덩이에서 멈추면 일단 밖으로 벗어나는 게 안전합니다. 바퀴의 절반 정도 찼을 때가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타이어 높이 3분의 2 이상 잠기면 수압차로 자동차 문이 잘 열리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많이 늘어난 전기차는 어떨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상당히 무겁고 또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이어의 반이면은 벌써 배터리가 이 당겨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와 모터가 방수 처리돼 있지만 물이 차면 차량과 운전자 보호를 위해 전기 공급이 끊어지며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침수된 전기차를 수습할 땐 케이블이나 배터리를 직접 만지지 말고 차량을 견인시킨 후 성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기후변화는 이상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오늘 새벽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상황 인식을 질타하며 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회의에서 이번 수해 피해를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과 피해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기상이변은 일상화되는 것이라며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뜯어고쳐야 한다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집중된 경북 예천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실무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전국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잇따랐던 지난 토요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시장에게 시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직무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주말은 공무원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지난 15일 오전. 폭우로 라운딩은 오후 1시쯤 중단됐습니다. 당일 밤 대구에서 실종자 1명이, 경북에서는 19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비판이 나오자 홍 시장은 주말에 골프가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이 아니라면 비상근무 외에 주말은 자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뭘 터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벼가. 쏟아지는 질문에 걸음을 멈추더니 기자들의 질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홍 시장이 라운딩을 한 시점,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구시의 공무원들은 일부가 비상근무 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즉각 사과하라며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이 직무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비상근무 명령은 자신이 내린 것이 아니다. 골프를 치는 동안 대구시에는 보고를 받을 만한 비상 상황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수해 현장을 방문하며 모처럼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여야.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간 데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인 겁니다. 민주당에선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는 말까지 나왔고, 이에 대해 여당에선 또 참사를 정쟁에 끌어들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폭우 피해가 인재라며 컨트롤 타워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늦춰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폭우 피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일 폭우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은 명품 쇼핑에 대통령은 일정을 무리하게 연장하며 국내 상황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를 강조하며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엄호했습니다. 좁쌀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흠집내기, 트집 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야 모두 수해 현장을 찾으며 신속한 복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행을 따져묻겠다고 예고하면서 공방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해오던 남성이 결국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여성은 숨졌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아파트에서 한 남성을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이 남성은 불과 몇 분 전 이 아파트 6층 복도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자해소동을 벌였습니다. 새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던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말리던 여성의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흉기에 찔린 30대 피해 여성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해 남성은 과거 숨진 여성과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지난 5월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후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기도 했는데 결국 칼부림까지 한 겁니다. 남자가 이제 계속 만나자고 하고 뭐 귀찮게 하고 연락하고 막 하니까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그때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에는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고 최근 여성이 스토킹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강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해한 남성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죠.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했지만 만약 아버지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그게 입시 비리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할 경우 검찰로선 조민 씨를 기소해야 하거든요. 공범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는 거니까요. 오늘 조 전 장관은 두 자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딸의 허위 경력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한 발 뺐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학위를 반납하기로 한 자녀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두 자녀의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정에선 조 전 장관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따로 살던 딸의 허위 경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턴 확인서는 사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허위나 과장의 정도가 입학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다음 달 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민 씨의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과 달리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조 씨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올해 초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결국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죠. 그런데 법무부가 다른 세월호 배상 판결에는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다가 나타난 엄마라 다르다는 겁니다. 우정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세월호 유가족 228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88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비록 민사재판이지만 증인을 법정에 세워서 진실을 규명해보자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국가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신속히 재판을 종료해서 피해자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무부가 다른 세월호 배상 판결에는 불복하고 상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서울고법은 4억 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학생의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였던 A씨는 2년 전에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관계자의 연락으로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건 변함이 없다면서도 A씨는 아들을 양육한 것도 아닌데다 소송을 할 수 있는 시효도 지났다고 상고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 변호인 측은 법적으로는 상고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시효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책임이 똑같이 인정됐음에도 배상이 확정된 다른 세월호 유족들과 달리 A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심각한 기후 문제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죠. 올여름 태평양 바닷물이 통째로 뜨거워지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가 덥거나 습한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부서진 도로 위에 차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불과 4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최대 180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습폭우로 발생한 홍수가 차량 11대를 집어삼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척집을 방문한 생후 9개월 된 아기와 2살 아이가 실종된 상태고 아이들의 어머니는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wo children that we are looking for to bring home, we are continuing all efforts to find them. We cannot even begin and imagine what the family's going through with two beautiful children gone. 뉴욕주 동부 지역에도 2시간 동안 약 130mm의 폭우가 내리며 한때 9천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당국은 조금이라도 침수된 도로에서는 차량 운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A flash flood doesn't give you warning. It comes literally in a flash. And in those moments, your car can go from a place of safety to a place of death. 코네티컷주와 버몬트주, 뉴햄프셔주 일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며 돌발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동북부 일대에서만 1000편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미 기상청은 수일째 비가 계속된 지역에서는 산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크림대교는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빼앗은 뒤 자국과 연결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놓은 다리죠. 그래서 푸틴의 자존심이라고도 불리고요.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폭파됐던 러시아 크림대교에서 또 폭발이 발생해 일가족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소행으로 보고 있는데 단단히 화가 났겠죠.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협정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교량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주변엔 파편이 나등굽니다. 근처에 있던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새벽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2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비상 상황이 발생해 크림대교의 통행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По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на Крымском мосту. В результате ЧП остановлено автомобильное движение на Крымском мосту. Причины выясняются. 이번 사건으로 차를 타고 여행 중이던 일가족 3명 중 부모가 숨지고 10대 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수중 드론을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По данным следствия, в ночь с 16 на 17 июля в результате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го акта, совершенного спецслужбами Украины.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이자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은 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번째입니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의 폭파 공격으로 교량 일부가 붕괴돼 올해 2월까지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Авторы, исполнители, заказчики, спецслужбы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측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가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죠. 미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며 당근도 던져줬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정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안보수장인 제이컨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CBS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 have been concerned for some time that North Korea would conduct what would be its 7th nuclear test going back multiple administrations, and I remain concerned about that. 이어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추가 발사 가능성도 제기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핵 해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From our perspective, China has a role to play here too, given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o indicate to the North Koreans that its continued testing is destabilizing.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정부기관 이메일 계정이 중국 기반 해커들에게 공격받은 데 대해선 기밀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긴장 완화 조치를 하는 데에는 중국의 대북 역할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다시 한번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군 군복을 입은 한국군, 카투사라고 하죠. 6.25 전쟁 당시 부족한 미군의 병력을 채우기 위해 창설된 이후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카투사들은 배우지도 않은 영어를 어떻게 해냈을까요? 한미동맹 70주년 기획 첫 번째 카투사 참전용사 이야기와 이들을 기억하는 움직임을 권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re you ready to become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대 초반 직장을 다니다가 6.25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에 미군 부대에 투입된 정기소공. 카투사란 이름부터 배급받은 통조림까지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는 그 칼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은 그거 모른다 이게요. 영어를 배운 적도 한국어 사전도 없었지만 소통이 어려운 미군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전투를 치렀습니다. 문법이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만 귀 맞추면 된다 이게. 그래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렇다는 거 뭐 미군이 또 이해를 하고. 여기서 시작된 카투사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현재는 2,000명에 가까운 카투사가 복무 중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따라 카투사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들을 기억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추모의 벽엔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카투사 43,808명이 외국군으로선 처음으로 함께 새겨졌습니다. 카투사의 이름으로 뭉친 전우들은 추모의 벽 건립에 $50,000까지 선뜻 내놓았습니다. 우리 카투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조명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한미동맹에서 미국 사람들도 인식을 달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70년간 굳건하게 이어진 한미동맹의 뒤엔 끈끈한 전우애를 가진 숨은 1등 공신 카투사가 있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남자. 모든 걸 포기하려는 그 순간 때마침 들린 이웃의 주차 소음에 화가 난 나머지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단 한 번만에 평행 주차를 해줘 버립니다. 영화는 해피엔딩이지만 현실에서의 주차는 피말리는 전쟁이죠. 주차 시비로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제만 해도 강원도 춘천에서는 약수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60대가 숨졌고 지난달 인천에서는 주차 관리비에 불만을 품은 임차인이 주차장 입구에 차를 일주일간 방치해 애꿎은 차량들이 갇혀버렸으며 작년 6월 광주광역시에선 이웃사촌 간 주차 시비로 살인 미수가
얼마 전엔 빈 주차 공간에 가방을 툭 던져놓고 내 자리라고 우기며 욕설하는 여성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죠. 실제로 서울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18년 연간 74만 7천여 건에서 작년 120만 3천여 건으로 61%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서울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2010년 96.6%에서 작년 기준 106.5%로 늘었거든요. 그럼 차량 한 대당 주차장 한 개 이상을 확보했다는 뜻인데 왜 주차난은 더 심각해진 걸까요? 차량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오고 가니까 한 대당 최소 2개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는다고 해도 필요한 주차 공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주차장 확보율이 300% 안팎입니다. 여기에다 근접 주차를 선호하고 주차는 공짜, 돈 내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있으니 더 주차난이 심해지는 겁니다. 우리 최고인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낮엔 텅 빈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하고 반대로 밤에는 사무실이나 상가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값싸게 이용하게 허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주차장을 공유하는 아파트나 상가, 기업 주차장에는 설비 투자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요. 그럼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주차 빌런만 탓하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 입주민,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당장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고 피해를 보는 건 나나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김주혜, 그런데 오늘은 주차 다툼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축구 황제 리오넬 메시가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 마이애미에서 입단식을 갖고 미국 무대에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홈팬 18,000여 명과 구단주인 데이비드 베컴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은 메시는 2025년까지 뛰게 되는데 연봉으로 우리 돈 700억 원 넘게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닷새간 내린 비의 양이 평소 장마 기간 전체에 내리는 비의 양을 훌쩍 넘겼습니다. 충남 청양에 580, 익산에 511, 경북 문경에 500mm에 가까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밤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이미 많은 피해가 누적된 충청과 남부지방에 또다시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8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의 특보 지역은 중북부 지역으로 차츰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500mm 이상의 폭우가 떨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400mm 이상, 충청과 남부지방에 100에서 많게는 300mm 이상의 비가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29도, 춘천은 28도,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창원 2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주 중반이 되면 내륙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주 후반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